예, 국민의힘 박충근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 안나님의 죽음에 한치 억울함도 없도록 진상 명백히 밝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오요 안나님 그 최초 보도가 지난 1월 27일에 있었는데 그 뒤에 MBC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에 준동의 우려를 표한다. 정말 애도는커녕 이게 무슨 행태인가 정말 최악입니다. 이 입장문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언론 배포 과정에서 안영준 사장의 전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요한나님 최근에 근태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이 됐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MBC에서 생성된 자료인지도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난 2월 18일에 MBC가 박문진 이사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진행 경과 자료를 당시 이사회 회의록도 본위원에게 제출. 방통위원회 들으셨죠? 네, 앞부분은 질문 때 소화하시면 되고 그 관련된 서류 방통위가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국회가 MBC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빨리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박충건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실 분 있으시면 같이 요청하십시오. 자,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란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12.3 계엄 이것이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표현이라고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수괴란 표현을 현직 대통령에게 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그렇죠?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자이기도 하죠. 그죠? 북한의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걸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답변해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특수공무집행 방해범, 선거법 위반범 이미 범죄 경력이 4개나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기소된 게 6개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우고 비상경 누가 했어요? 박정훈 비상경 의원님,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웠어요. 어디까지 그말 하세요? 아니요. 됐어. 무슨 옹을 어디가? 어디가? 우리 같은 질문 해야죠. 내란 수계지. 그거 뭘? 내란 수계입니다.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저기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 질의 시간입니다. 네? 세우고 있어요. 이미 세웠어요. 의원님 박정훈 위원님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본인 질의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 그냥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 과거 질의 때도 이 법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MBC 근무 시절 법카 내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법카 내역을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억 2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가 이미 돼 있고 그 증거 자료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카 얘기를 또 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 조용히 하시라고요, 한민수 과방위에서 위원. 유성 경찰서에 이미 수사를 잠시만요. 이거 세우세요. 했습니다. 이거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웠고요. 세웠습니다. 박정은 의원님. 왜 세워요? 왜? 아니 지금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시라고 실컷 본인 질의인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은 의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박정은 의원 질의하세요. 그거만 얘기하세요. 그 똑같은 내용 면책 특권 안 되면 기자회견 하세요. 똑같이. 왜 나한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을 못 하니까 그러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아무리 국회 아니. 장관이라도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얘기 했어요. 지금 뭘 정확한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했어요? 똑같이 하세요. 다음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다. 다음 질의. 정보를 주시는지. 잠깐만요. 이 정도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중단시킵니다. 네, 우리 저러니까요. 저 경고할까요? 안 한다고요. 박준건 의원님도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시간 아까 즉시 중단시켰어요. 예, 다음 민주당 의원님께서 반박하십시오. 예, 가십시오. 하십시오. 예, 무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 예?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근데 이제 질문. 강도현 차관님. 예. 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엔비디아 만들어서 제2의 엔비디아 만들어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가지면 세금 덜 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냐고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TSMC도 대만의 정부가 출자했던 부분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가능하다 이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민주당에서 52시간 이거 유연하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해주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게 민주노총이 뒤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52시간 제도 이거 없이 제2의 엔비디아 가능합니까? 정부 입장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린 걸로 하여튼 정부 전체 입장에서 산자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AI 분야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노동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려면 그게 말이 쉽지. 세계 최고의 지금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을 지금 현재 노동시간 시스템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부의 입장 그동안 밝혀온 거 말고 엔비디아의 제2의 엔비디아를 한국에 만들려면 그런 현재의 제도로 가능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는 노동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나 AI 분야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니,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예. 오히려 많은 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용 소카 회장이 어제 얘기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뉴스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 타다금지법 민주당이 5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 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주식을 나눠주자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있는 포퓰리즘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직자가 이렇게 여야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예, 하세요. 일단- 소신껏 말씀하세요. 일단 혁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혁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혁신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관이 사무총장님. 예. 네. 정치인들이랑 통화하세요? 정치인들하고 통화 상임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하고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6월 이때 대선하고 지방선거 있을 때죠. 이때 정치인들하고 통화한 거 본인이 인정한 거 알고 계시죠? 누구랑 통화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전혀 그 부분은 뭐 본인의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뭐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했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네.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할 만한 그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 체제로는 총장이 그 선거구 획정 그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장이 그렇죠. 선거구를 근데 담당하기 왜 때문에 전화도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니고 선관위 명의였고 이걸 또 나중에 다 포렌식해서 집에 가져갔다가 포렌식해서 네, 그 부분 아니 그 부분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그 정보를 드릴게요.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거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통화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쪽에 경선 나가려고 했죠? 공천 예비 후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을 거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타다금지법 개인적으로 저는 그 법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에 없었어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AI법 통과시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진보하고 그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막으면 이건 그 나라는 안 되는 나라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힘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에 여야 모두 그때 운수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그 조직적인 외부 압력에 대하여 저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타다 관련한 그러니까 소위 자율주행 비롯해서 기술이 진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방위는 기술의 진보를 막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가겠다. 예,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52시간 노동제에 대하여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도 양단으로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계속 가면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보상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한다거나 뭔가 최소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 예,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과기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용빈 총장님. 네. 예,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신선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이 퍼지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 내용 일체를 우선 부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 저도 이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 이번에 조기 대선이 만약 치러게 된다면은 허위 정보가 유튜브와 같은 그런 공간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 여기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22대 국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그 선 조치 그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인가요? 그 빼는 거. 예. 그와 같은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모든 코리아가 24시간 그 문제는 지금 그 본사가 외국에 있는 예. 포털 사이트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22대 국센 때도 상당 기간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 할 겁니다. 시간을 아까 24시간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는 거의 12시간 내에 조치가 취하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지배력이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조를 통해서만 할 수 혹시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나 아니면 구글의 다른 뭐 리에이전한테 그런 것들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네, 지금 충분히 다 협의를 하고 그 본사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국내에 있는 포털 사이트 그 외국 그 지사를 통해서 예전에 예. 유일임 방심위원장님도 그런 비슷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심이나 방통위와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협의 채널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저희 입장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협조를 저는 구하고 해외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주체들이 막 비슷한 사람을 연락하게 되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네네. 앞두고 지금 여기 방통위원장도 계시지만은 방통위 방심위원들과 함께 뭐 태스크포스를 차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선거 때는 당연히 이제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직원도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본격적인 채널을 잘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속 처리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총장님이랑 생각이 비슷하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 경우에는 허위 왜곡 조작 정보가 돌아다니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똑같은 그런 이유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국외 기업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자면 위원장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채널들의 담당자와 직접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소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지만은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을 꼭 알려줬으면 한다. 예, 현재로서는 자율 협의체가 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는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도현 차관님 그 AI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한국신문협회에서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빅테크들을 공정히 제소한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사안은 굉장히 우리 AI 산업 그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점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특허 같은 경우에도 일반 특허, 표준 특허 나눠가지고 피해갈 수 없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용 단가를 이제 책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뉴스 콘텐츠라든지 다소 공공성이 있는 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혹시 지금 과기부 입장 있습니까? 일단 저작권 문제 가이드라인과 내용들은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AI법을 통과시키는 정신과 내용에 맞추어서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그 의견들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것이 지금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도 보면은 뉴스 링크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사실상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위키피디아나 나무 위키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과거 저작권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할과 내용이 과연 새로운 기술과 내용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느냐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 뉴스나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스크롤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의 저작권 여부, 어떻게 판단해야 될 여부, 그리고 대가성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 그러면 대가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내용들도 문체부랑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나 아니면 그 사업화에 대해 가지고 공정 이용 단가를 책정하고 완전히 그 샌드박스를 쳐가지고 이걸 허용하지 않는 한 AI 연구하는 사람이 뭐 좀 이렇게 해서 긁었더니만은 바로 무슨 뭐 신문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온다. 그래버리면 사실 연구할 의지 자체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이런 걸 샌드박스를 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과기부에서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존재하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 틀 안에서는 지금 해외 기업들과 우리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것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K 엔비디아 얘기 나오긴 했지만은 뭐 AI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백과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K 엔비디아라는 것이 고위험 벤처 투자를 사실상 국가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려서 저는 다소 우려가 있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차관님도 TSMC 사례를 얘기했지만 TSMC는 5년 만에 실제로 민영화가 됐죠.
예, 현재는 6% 정도 정부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한 7, 8% 정도의 지분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TSMC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까 우리 박정훈 의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잘못 오해할 부분이 있을까 봐 이렇게 지적을 드렸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데이터 신탁 제도나 데이터 협동조합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큰 풀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연구자들에게나 아니면 기업에게 제공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데이터 뱅크 같이 이렇게 네.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용규 의원님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감축 문제들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 정책만큼은 사실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작업을 직접 제가 지휘를 했던 사업이었고 굉장한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22년 11월부터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판도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데이터의 공용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문제, 공적인 문제하고 사적인 활용 문제들을 좀 구분해 나가면서 정책적 변화들도 가지고 와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과거의 데이터 플랫폼처럼 공용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의 뱅크, 데이터의 은행 같이 이러한 부분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 될 것인지를 좀 심각하게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식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12.3 계엄의 주요 원으로 부정선거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죠. 우리 저 선관위 사무처장님, 사무총장님이신가요? 여기 잠깐 세우시고요. 나오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나요? 네, 시작. 네.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어요?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가능하지 계속 않습니다. 부실 관리라는데 부실 관리 예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벌어졌던 일장기 투표지, 예. 그다음에 뭐 배치뉴 투표지, 뭐 정상적이지 그 간격이 다르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투표지가 정상적인 형태의 투표지와 다른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직원 채용 비리하고 관련이 깊습니까?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면 그 조직 적극적으로- 자체가 아니, 굉장히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그게 부정선거인 것처럼 그래서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시중에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네, 그럼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예,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2월 3일 날 중국인 간첩을 99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체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뭐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 것이 지금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한 명의 유튜버나 어떤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퍼날리기도 하고 온오프라인도 돼서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건 분명히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뭐 하셨죠? 선관위 차원에서. 지금 선거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네. 마땅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부분을 보면 당의 선거라는 선거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후보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허위 선거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조치를 뭘 하셨냐고요. 정부 부처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뭘 하셨나요? 실제적으로- 방통이나 방심위하고 협의하셨나요? 지금 그 사안은 지금 SNS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디하고
그 인터넷 신문,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많이 돌잖아요. 네. 그것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와 그 후보자의 기방이나 개념이 포함돼 있어야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영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요. 아니, 저희는 그게 그런 부분 이외에는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적인 신뢰도나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계속 그래서 돌고 있는데 형사적인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피해자로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나 정정 요청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방심이나 방통위에 이걸 좀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그런 걸 협의해 보셨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안 인터넷 신문하고 그러니까 안 하셨죠? SNS는 일단 방송법의 그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성원 처장님,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맞나요? 그러면 SNS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허위 저작 정보는 관련이 없다.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심위에서 뭐 통신심이나 이런 거는 할수 있는 방통이나 거 방심이나 똑같은 지금 방송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허위 저작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를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방심위 뭐에서 심의는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들으셨죠? 논리적으로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SNS 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방송통신법에서 얘기하는 방송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총장님, 자율적인 포털 총장님, 서비스에서 네. 총장님이 지금 법적인 제도 현재 제도 한에서도 아래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그러면 그런 않았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냐라고 네, 그래서 하는데 아무 형사적인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언론 중재 결국은 저희가 가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만 강구해서 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심위 감사실장 나오셨나요? 세우세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방심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시작하세요. 방심위는 유튜브 내 사이버 레카 및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해 위원회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고 아울러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사회적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정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지금 현재 통신국장이 나와 있는 거로. 누구 소관인가요? 방심이 다른 분 안 나오셨어요? 잠깐 세우세요. 조인철 의원님, 네, 방심위 사무총장이나 통신국장을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거 세워주고. 네. 사무처장 나오셨나요? 네, 통신심의 국장입니다. 잠시만요. 조인철 의원님, 네. 사무총장에게도 물으시겠습니까? 방심 사무총장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명단이 없던데? 그래서 감사실장 부르는 건데? 예, 방심위 사무총장은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방심위 사무총장 나와 계시죠? 예, 아니 나오세요. 사무총장이 그걸 파악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두 분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시작하면. 네. 자, 명확하지 않아서 상황이어서 어떤 모니터링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현재 그 통신심의 관련해서는 사이버 레카라든지 유튜브 상에 있는 여러 그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아니면 허위 조작에 대한 어떤 그 가짜냐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냐라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심의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뉴스 그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가짜뉴스에서 파생되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조작으로 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다른 내용상 불법이 뚜렷한 그런 점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심의가 가능하지만 지금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 이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저희 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거나 아니 의견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인용보도 인터뷰한 거 인용보도 한 거는 왜 했어요? 긴급심의한 거를 했죠. 네. 왜 했을까? 그 위원님께서 그때 결정하실 때 사회적 혼란을 현재 야기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회적 혼란이 아니에요? 이 사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적 혼란이고 이것이 사회적 혼란이 훨씬 커 보이는데 이거는 빼고 그때는 하고 그때가 달라지나요? 방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정선 총장 답변을. 기본적으로 이런 판단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사나 사법기관의 조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 통신국장 잠깐만요.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들었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저는 그때 다른 데 교육 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든 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네요? 지금 답변에 따르면?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니요. 배경에 답해 대해서는 보세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센터를 만듭니까?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말도 안 지금 그렇게 답변해야죠. 심의센터는 무리였다 이렇게. 그래야 좀 아까 한 답변이 일말의 신뢰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지금 박준건 의원 질의하기 전에 박문진 자료 받아들였습니까? 박준건 의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좀 아까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아니요, MBC가 아니라 제가 그거는 방통위가 받아서 드려야 된다. 지금 박문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언제 준대요? 그냥 요청해놓고 하세월로 기다립니까? 박준건 의원님 질의가 9번이면 그 전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 좀 하십시오. 박준건 의원님 자료가 필요한데 그건 받고 오후에 하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준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준건입니다. 이진식 위원장님. 네. 네,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입니다. 장장 5개월이죠.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공식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변론은 전부 세비로 진행을 했죠. 소회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그 관련해서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당한 피소추인은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참 저희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뭐 유감이다, 뭐 정말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뭐 문자라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 기각으로 무고 탄핵이고 사기 탄핵임이 입증이 됐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우리 가방이가 과연 위원장님에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안 질의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무고 탄핵, 사기 탄핵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이 예고돼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안전과 민생 돌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 5개월간의 행정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복귀하고 난 다음 날 작년에 그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공동주택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의결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에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계약을 하는 그 인터넷 서비스를 써야 됐습니다. 근데 안건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쓰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하고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서로 호환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갈 때는 화질이 흐렸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의결들이 많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재허가 승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결 못 하셨죠? 아직까지 의결은 못했는데 재허가 재승인 계획은 이미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급박해가지고 자진 사퇴해서 이제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언제쯤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현재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가급적이면 이 사실상 무허가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공영방송사들 여러 방송사들의 어떤 공적 책임 이행 의무에 있어서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편파 방송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청자 권익 침해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신속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지금 통신 3사의 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5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지금 이제 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 3사는 방통위법을 준수하느라고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이거 차별 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공정위는 이것을 내부 정보 공유라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방통위는 차별 지급을 문제 삼고 있고 공정위는 동일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단통법 초기에는 기업들 그 통신사들에 의한 굉장히 그 과다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방통위 쪽에서는 이런 그 소비자들 특히 이제 정보 접근성이 제약을 받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 조금 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그만큼 산업이 성숙했다, 숙성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단통법을 올해 7월에는 이제 그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이 그 기업들이 담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 왔다 그런 입장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1월 23일 8명 전원의 의결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진숙 증인, 예, 이진숙 위원장, 예.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예, 얼마 받았습니까 한 달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한 달에 얼마쯤 받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미입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다 할 거라고. 네,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선거 방송의 공정성,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방통위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 동의를 해주셨고요. 선거가 이뤄지게 되면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획득을 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보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대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불린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때문에요. 저는 선거방송이 과연 현재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께 전달될 수 있을까 깊은 우려가 있고요. 선거방송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거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방심의가 중징계인 법정 제재 방송사에 내리면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감점 사유까지 되죠. 네. 한마디로 국민들이 보신 선거방송은 방심위에서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한 조직 그리고 구성은 방심위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거든요. 그리고 현재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위원을 작년에 극우 일베 성향의 인물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원연 출신의 한정석 선방심위원회 한강작가 노벨상 수상에 대한 폄하,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 광주 지역 비하 이렇게 극우적 시각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분은? 그분은 이제 자진 사퇴했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방심의 구성할 때 방심위원 추천할 때 친일 뉴라이트 성향의 공원연 배제했다고 들었었습니다. 맞나요? 예, 이번에는 공원연 출신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원연 배제가 됐나요? 실제로? 공원연 출신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받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공원연 출신이 몇 명이나 현재 선방심위원으로 들어왔나요? 그건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오늘 증인 출석 회피한 권상희 선방심의위원장은 사실상 공원연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지금 복수의 공원연 출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위원장이 안 나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무총장님한테. 곧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선방심의 구성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선방심의의 공정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나요? 보궐선거 선방심의 구성도요. 다시 가셔서 체크하시고 제척 대상 있으면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극도의 공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선거 방송이 돼야 되는데 선방심의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앞서 방통위원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 지형 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한 선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선거방송심의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희들이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저희들도 저희 위원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법상 그거 이외에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직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의견 내는 것은 적절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체크를 하시는 게 네, 저희도 저희도 중립성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거방송 심의만큼은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짐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 심의가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현재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방통위 혹시 방통위나 방심이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또한 국민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차관님, TSMC 얘기가 나온대요. 어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아주 뜨거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 요청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쓴소리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그렇게 찾지는 못했고요. 발목 잡기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건설적이지 않아요. 저는 TSMC 같은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상 상당히 좋은 처방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TSMC가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경력을 쌓은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한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 경영인이 있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 AI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엔 인력 확보, 그것도 고급 인력 확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